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밀하게 신박한 벙커에 저희가 모여봤습니다. 아, 진짜 우리 장 박사님 보셨죠? 네. 핵인싸. 정말. 아, 최근에 그 핫한 그 SNS, 새로운 SNS 또 시작하셨잖아요. 오디오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굴 안 보이고. 네. 그래서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제가 가입하면 우리 장 박사님이 거기서 그러면 얘기하시는 거 제가 다 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저 거기서도요? 말고도 저는 장 박사님이 자꾸 초대장을 보내준다 그래요, 저한테. 편하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자, 신박한 벙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왜 백신 주사는 2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맞으면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독감 접종 한 번 맞잖아요. 가짜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 결국 백신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병사들한테 너 이제 앞으로 돌기만 보면 무조건 죽창 찔러. 그렇지. 그러면은 면역들이 눈 뒤집혀가지고 돌기만 보면 무조건 찔러 그러는 거잖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 얘기죠. 소뚜껑도 찔러. 근데 맞긴 맞는데 네. 죽창은 좀 무섭습니다. 원래 더 싫어요, 이 친구가. 근데 맞긴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도 방금 신 교수님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아마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백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됐죠. 백신 접종 일정도 발표가 됐다고요? 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2월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의료진에 이어서 노인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시설에 뭐 입소자나 혹은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일단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한 7, 8, 9월 정도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죠. 네. 아, 올해 이 여름 그 휴가가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 갑자기 좀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하는데 그렇죠. 기대가 되네요. 혹시 우리 바다 보러 갈 수 있는 건가? 약간 진짜요? 이런 희망이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는 7월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은 백신만 기다려 왔거든요. 맞아요. 네. 거의 작년부터 백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에는 백신이 이제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한 약사가 이 백신이 DNA 돌연변이를 뭐 일으킨다라는 이 루머를 믿어가지고 500명분의 백신을 오염시켰다. 네. 지금 백신 하나도 지금 이렇게 아쉬운 이 마당에 500개나 오염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 정말 너무나 많은데요. 네네. 뭐 빌 게이츠가 백신 안에 마이크로칩을 맞아. 심어가지고 그 백신을 맞으면 이제 빌 게이츠가 뭐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마음대로 조작한다라는 루머도 있고요. 어머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인포데믹 현상이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인데 백신과 관련해서 특히 그런 인포데믹 현상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인포데믹이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SNS와 소셜미디어 때문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도 그곳에 자주 있기는 한데.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거기서 접하는 정보가 우리의 뇌가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근데 그게 정말 팩트인지 정말 맞는 정보인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래 믿고 있었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뇌가 그걸 믿어버립니다. 아하.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고 또 다른 주변 친구들도 맞아. 나도 그거 봤어. 그래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맞는 거라고 더 강하게 믿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정보의 폭포 현상이라고 불러요. 네. 이 두 가지가
소셜미디어에서 합쳐지게 되면은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같은 게 정말 빠르게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이야,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팬데믹만큼이나 무서운 게 인포데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박한 벙커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포데믹 1도 없습니다. 이분을 모셨거든요. 바이러스계의 프로듀서, 오늘의 지정 생존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신해철 교수 모십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카이스트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핫하십니다. 정말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네. 제가 출연하고 있는 다른 강연 프로그램에서 면역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면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교수님이 맞아요. 되셔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교수님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네요.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정생존자님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자, 신박한 벙커가 준비한 코로나19 백신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O입니다. 오, 맞죠? 네, 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숫자 5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죠. 1, 2, 3, 4, 5. mambo number 5. 뭐라고요? 그래서 백신 맞고 다 같이 춤추자 이거 아니에요? 춤추자고. 네. 그래서 오라고요? 아버님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백신의 첫 글자가 B잖아요. 예. 그러니까 B가 숫자 5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V는 VIP 아니었어요? 몰라. 의견은 되게 많은데 하나도 공감이 안 가서 큰일이에요. 이거 정답이 뭘래나? 이제 국내에 곧 도입될 코로나19의 그 백신의 가지수가 5가지. 맞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섯 종류. 그렇죠. 어떤 게 있죠? 예, 지금 이제 약간 종류별로 나눠지긴 하는데요. 요즘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뭐 파이저, 모더나 있죠.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라고 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단백질 백신이라고 하는 노바백스. 어허. 이렇게 5가지 회사의 이제 제품이 국내에 도입될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5개가 이제 들어온다. 네, 제가- 춤추자는 5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근데 춤도 추실 거죠? 물론이죠.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집콕을 하면서 제가 백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사를 많이 읽는데 예습을 좀 했는데 사실은 이 백신, 최초의 백신이라는 게 소에서부터 나왔다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맞아요. 이게 vaccine이라고 하는 어원이 라틴어에서도 vacca, 그러니까 소를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백신은 1790년대에 그 시대에 유행하던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천연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바로 소젖을 짜는 소녀들이 천연두 때문에 생기는 이런 얼굴의 흉터 자국 같은 것들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소녀들이 우두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었던 소녀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 제너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채취를 한 다음에 예. 1796년에 그 소의 고름을 8세 소년에게 이제 접종을 해본 거예요. 어머. 네, 사실은 오늘 같으면 요즘 같으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험해 보입니다. 약간. 소녀는 일단 무슨 죄야?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아주 가볍게 이제 소가 앓는 우두를 앓은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감쪽같이 천연두를 앓지 않은 거예요, 그 소녀는. 이게 지금 코로나19 백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5종의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이 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백신을 개발한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소 이름이 제너 연구소예요. 그 제너 연구소의 그 제너가 에드워드 제너의 제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근거 있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 우연한 발견이 큰 업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백신의 유래는 이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다는 건지 그 원리,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백신의 원리를 알려면요. 면역의 아주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이 가진 어떤 무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항체. 네. 그다음에 뉴스에서 그거보다 덜 나오는데요.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T세포. 예,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백신을 안 맞았다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바이러스의 이렇게 표면에 대해서 내 몸에 항체라는 단백질이 생깁니다. 그럼 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에 붙어가지고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럼 항체를 피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네. 그럼 거기서 굉장히 빠르게 증식합니다. 얘네들은 바이러스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몇백 개,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증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너무 급속도로 이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T세포가 이제 일을 하는데요. T세포는 내 몸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죽입니다. 이 항체와 T세포가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의 이제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약간 공성전하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백신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연습 게임을 조금 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냥 자연적인 감염을 말씀드린 건데 이제 백신을 놔가지고 가짜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 항체랑 T세포를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억 반응이 있어요. 기억 반응? 예, 우리가 보통 이게 기억한다는 기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내 몸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 두 번째 들어오면 이게 훨씬 강하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공성전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적군 병사가 누군지도 모르면 공격할 수가 없는데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걔네들이 보이면 바로 잡아라! 라고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좀 재밌게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백신을 맞춘 사람들이 한 10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짜 백신, 플라세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네네네. 맞춘 사람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가 백신을 맞았는지 가짜 백신을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얘인데 코로나19가 5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5명이 걸렸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인지 플라세보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그때 열어봅니다. 이제 네. 코드를 열어보는 거예요. 네. 또 여기 얘는 지금 4명은 가짜 백신, 1명은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4명 걸릴 때 1명 걸렸다? 그러면은 100명 걸릴 때 25명 걸렸다. 그러면 한 75%만큼 이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 계산을 이렇게 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나가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유, 흥미로운 얘기네요. 네, 저도 이렇게 계산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마주하게 될 국내 백신 5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원리부터 유통 방법, 접종 횟수나 간격 등이 너무 다양해서 각 백신의 특성을 미리 좀 파악해 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네. 진짜 에이스. 네. 제가 좀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뭐 생명의 도그마라는 거를 좀 말씀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 박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생명의 도그마였나? 도구마요? 제가 알겠습니다. 도구마? 일단 DNA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그것도 세포 핵 안에 있는데 그곳에 설계도가 있어서 우리 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 써있는 설계도인데 네. 그럼 mRNA는 야, 여기 설계도가 있으니까 얼른 공장 가서 만들어라고 이 설계도에서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나오는 애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병사들을 또는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내는 게 바로 단백질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NA는 설계도, mRNA는 메신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애. 그리고서는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생산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신다. 장 박사님께서 이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학자시다 보니까 핵인싸. 다르신 것 같아요. 핵인싸죠. 네, 핵인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5가지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늦게 들어올 거긴 합니다. 이 노바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러긴 한데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리상으로 이것이 가장 고전적인 백신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백신에서 우리가 유도하기 원하는 뭐 항체라든지 T세포, 기억 T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염이 걸렸다가 나와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하자고 진짜 감염이 걸 수는 없잖아요. 아, 물론. 어떻게 뭐 운이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짜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 결국 백신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 요즘에 코로나 같은 거 그림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안에 이제 그 바이러스의 내용물은 없고 뭐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바깥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게 요즘에 제가 어디 얘기할 때 돌기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예. 진짜 이름은 스파이크 단백질이죠. 네. 자, 이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만 항체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항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이걸 딱딱 잡아주면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가짜 감염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짜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딴 거 다 필요 없죠. 요 스파이크 단백질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잘 만들어서 넣어주면 감염은 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항체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이게 약간 좀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병사들한테 너 이제 앞으로 돌기만 보면은 무조건 죽창 찔러. 그렇지. 그러면은 면역들이 눈 뒤집혀가지고 돌기만 보면 무조건 찔러 그러는 거잖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렇죠. 그 얘기죠. 소뚜껑도 찔러. 근데 맞긴 맞는데 네. 죽창은 좀 무섭습니다. 원래 거칠어요, 이 친구가. 근데 맞긴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도 방금 신 교수님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 중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비형 간염, 네. 그리고 자궁 경부암 백신, 아,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중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신 제조 회사들로서는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이지만 분명히 좀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방법을 또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보니까 먼저 설명드렸지만 예.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가장-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들어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약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왜 늦게 들어올까요? 왜죠? 왜냐하면 이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가 예. 아무리 요즘에 생명공학적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걸 찔렀을 때 또 부작용은 없는지 검사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렇구나. 아, 전 또 유통도 고전적으로 해가지고 막 비단길 건너가지고 지고 막 그래서 늦게 오나 이런 오해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또 잠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예. 새로운 이론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과학 예능이에요. 죄송해요. 예. 자, 예. 그러면 아까 좀 느리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단백질을 다른 식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몸에? 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20년 전의 일인데요. 단백질은 결국 뭐에서 그 정보가 있는 거지? DNA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결국 바이러스의 DNA거든요. 네. 그것만 잘 정제하면 그걸 사람 몸에 찔러주면 사람 몸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나옵니다.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내 몸에 찔러주면 예. 여기서 바이러스 단백질이 나와요. 오호. 그럼 결국은 어쨌든 내 몸에 바이러스 단백질만 나오게 하면 항체가 생기고 T세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조금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산물을 내가 줘야 된다면 네. 설계도를 주는 거죠. 아. 지금 네가 만들어. 어쨌든 그 산물만 내 몸 안에 만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기를 주는 게 아니라 돌기 정보만 입력을 시키면 설계도. 예, 어.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DNA는 그냥 넣었을 때 세포 안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요? 어떻게 넣죠, 그럼? 그래서 망한 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벡터라는 게 뭐냐면 전달체거든요. 네. 운반체. 네. 질병을 안 일으키게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를 그냥 단순히 배달부로만 이용을 하는 거죠. 오. 예. 인간의 세포 안으로 그 DNA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게 이제 오호. 운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로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일을 일으키는데 얘는 위험하니까 얘 말고 딴 애한테 설계도를 섞어가지고 들여보내가지고서는 더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방식입니다.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지금 5가지 중에 2가지 알아봤는데도 와 지금 뭐 경이로울 너무 정도입니다. 신박해요. 마지막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도그마에서 시작한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도 크게 본다면 DNA 설계도를 넣어준 거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갔죠.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 정보는 아까 뭐를 통해야지 단백질이 된다고요? mRNA. mRNA라는 전령 통해서 가는 건데 그럼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차피 DNA 넣어주면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단백질이거든. 그러면은 왜 DNA를 넣어줘? 그냥 중간 단계가 그게 필요 없게 mRNA를 넣어주자. 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은 mRNA 백신을 만든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아까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정보 이거를 가진 mRN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mRNA를 그냥 넣어주면 잘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막 쉽게 깨져요. 그래서 되게 이제 mRNA 백신 얘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의 mRNA를 보통 뭐 리포좀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싸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런 것들이 mRNA를 잘 깨지지 않게 보호하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예. 장 박사님 설명해 주신 도그마 현상, 네. 생명의 도그마. 거기에 따라서 mRNA는 바로 이제 그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죠. mRNA. 설계도까지 바꿔치기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설계도를 들고 가는 애한테 예. 딴 정보를 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서는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얘를 보호해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백신들을 모두 몇 번, 며칠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접종 횟수와 간격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왔는데요. 네. 이걸 한번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궁금하실 텐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2회 접종을 해야 되고 네. 그 사이에 4주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고 4주 있다가 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추가적으로 해봤더니 4주 간격,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맞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은 석 달 간격, 즉 12주 간격으로 맞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이 기간은 한 달이 아니라 석 달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왜 백신 주사는 2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맞으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독감 접종 한 번 맞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도 회사에 따라서 대부분 2번이지만 어떤 회사는 한 번이죠. 이제 얀센 같은 경우는요. 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맞는 백신 중에서 어떤 것들은요 3번, 4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우리 용주 씨가 이 백신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예. 근데 경쟁사도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번 맞는 회사 거가 더 잘 팔릴까요? 2번 맞는 회사 게 더 잘 팔릴까요? 저는 매주 맞도록 설계를 좀 하고 싶네요. 사장님이면. 사장님. 아니, 근데 저는 매주 맞아야지. 저는 약간 좀 기상천외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뭘 원했냐면은 네. 한 번 맞는 회사 께 경쟁사를 이기지 않겠어요? 간편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에이, 아니지. 한 번 맞춰도 입장인데. 제대로 이게 한 번 맞춰도 낫는다면 이게 제대로 효과를 인정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만 맞아도 그렇죠. 낫는 걸 예. 원하겠죠. 그리고 그 한 번 맞는 백신이 있는데 2번, 3번 저는 맞아야 이제 되는 그- 백신이 예. 있으면 여긴- 사람들이 안 맞겠지. 여기 무조건 박리담에 하려고. 많이 팔잖아. 아, 제가 오히려 혼동스러운 예를 드린 것 같은데요. 부작용을 빼고 얘기한다면, 효과만으로 본다면 많이 맞을수록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귀찮겠죠. 안 좋겠죠. 또. 그래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걸 출시하는 회사나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가장 최소한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얀센의 경우에는 1회 접종도 가능하다로 나오는데 다음 소개해드릴 백신은 파이자 백신인데요. 2회 접종을 하고 21일 간격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 다음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도 2회 접종을 하는데 여기는 또 4주 간격입니다. 네. 한 번 맞고 4주 있다 또 맞는 거고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는 2회 접종을 하고 21일 간격, 또다시 3주 간격인데 이건 아직 추정입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그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에서 유통이 꼭 돼야 된다는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까 파이자께 그 mRNA 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mRNA는 금방 깨져요. 잘 깨져요. 이렇게 상온이나 이런 데서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리포좀을 싼다고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mRNA는 근원적으로 잘 깨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온으로 하는 것이 지금 아하. 이게 상한다라고 봐도 되죠. 단백질이니까 빨리 사실은 상한다. 상한다는 게 맞는 거지만 깨진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mRNA가 어떤 그 구조를 딱 이렇게 사슬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분해가 되는 거죠. 예. 네, 우리가 궁금했던 백신의 원리 그리고 접종 방식을 한번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왜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이번에 도착한 메시지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너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받은 궁금증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그 중에서 심지어 추린 거예요. 요거를 이제 TBS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남겨주시는 질문들인 거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추려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뽑아볼게요. 조땡땡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개인 병원에서 맞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동에 따른 선별 진료소에서만 맞아야 하는지요? 저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서만의 선별적인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마도 접종 장소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시민 여러분은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접종 대상이 되면 문자 메시지가 개인에게 날아가요. 그래서 어디서 접종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날에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다 안내가 됩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닌가 봐, 기회가. 대박이다. 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제안한 날이 너무나 급한 일이어가지고 접종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안한 장소에 가서 정부가 알린 몇 개의 날 중에서 자기가 가장 적합한 날짜와 시간에 가서 접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자 딱 오면 거기 가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걱정할 때 예약 당일날 내가 열이 있거나 해서 미뤄야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미룰 수가 있고요. 대신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안 맞겠다 거부하면 완전 후순위로 밀리기는 하네요. 제일 후순위. 네, 그러니까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죠.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도라땡땡님, 어떤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부터 맞던데 한국은 고령자부터 접종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접종 순서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한국은 고령자부터 맞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저 같은 젊은 사람부터 맞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모든 나라가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의 예방접종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는 사망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의료진 가장 먼저, 그리고 또 사망률을 낮춰야 되니까 고령층이라든지 요양시설 종사자, 이렇게 조금 위험한 곳부터 먼저 필수 인력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반면에 이제 다른 식의 접근을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에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놓자라고 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세부터 59세의 청장년층에게 백신을 우선 분배할 예정인데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 답은 없어요. 네. 이제 그 나라의 유행 상황과 그 나라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와 성리학의 나라니까 고연령층부터 고위험층부터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접종 순위를 둘러싸고 논란도 있었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제 뉴저지랑 미시시피 주에서는 65 미만 흡연자를 높은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주 씨가 그럼 우선순위인 거예요? 저 65세까지는 제가 안 돼요. 65세 미만이잖아. 네, 미만. 난데? 잠깐만. 용주 씨잖아요. 미만이 미만. 적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한글을 좀 끊었어요? 딸려가지고. 근데 콜로라도 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콜로라도 주에서는 고령층이랑 기저질환이 있는 시민들보다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먼저 접종을 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어머나. 여론한테 들켜가지고 서둘러 뭐 바꾼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백신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다들 좀 빨리 맞고 싶은 마음이 그쵸, 맞아요. 크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누가 먼저 맞든 빨리 맞고 싶네요. 저도 빨리 맞고 싶네요. 자, 다음 궁금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히땡땡님. 다른 나라에 사망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맞아도 되는 걸까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시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간 이스라엘에서 접종한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부작용 발생 비율이 0.3%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0.3% 미만의 부작용도 백신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작용은 경미한 부작용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백신은 꼭 이 코로나19 백신만이 아니고 이제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있긴 있거든요. 네. 면역 반응의 일환에서 약간 열도 나기도 하고 통증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없는 백신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백신도 있는 것이죠. 부작용이라고 칭할 정도의 큰 이상은 아니네요. 네, 좀 경미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좀 위험한 것은 있습니다. 드물지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아나필락시스는 좀 어려운 용어라고 한다면 좀 그게 쉬운 용어가 엘러지입니다. 알레르기. 어떤 특정한 무슨 뭐 벌의 독이라든지 어떤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아주 격렬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의 물질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건 근데 하지만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은 다음에 뭐 한 15분 내지 뭐 30분 정도 좀 지켜본 다음에 집에 가셔라라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찰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이렇게 세상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접수한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미국 병원의 의사가 아닌 목사님과의 전화 연결을 준비해봤는데요. 아니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을 왜 연결을 하셨죠? 이분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미주리 대학병원 소속의 박재성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함께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주리 대학병원 원로 박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곳은 새벽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른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른 시간이겠죠. 네, 어쨌든 힘든 시간에 저희랑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맞고 나서 부작용은 없으셨는지요? 네, 벌써 이제 제가 1차 접종한 지가 거의 2달이 되고요. 2차 접종 마친 지는 이제 거의 이제 오늘이 한 달째인데 다행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그런 급성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건 없었습니다. 네. 다만 1차 때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욱신거리는 정도. 근데 이제 2차 때는 그 욱신거림이 조금 더 이제 강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피로감이 좀 있어서 2차 접종 당일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바로 골아떨어져서 아이들과 아내가 뭐 열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또 저를 이제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부작용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때 그 피로감은 하루 지나니까 좀 나아지셨던 거예요? 접종 부위의 욱신거림도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피로감은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뭐 그 이후에는 괜찮았습니다. 피로감이나 그렇죠. 근육통 같은 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큰 문제는 일단 없어 보여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기존의 이 독감 백신 주사랑은 좀 어떻게 느낌적으로 좀 다르셨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사를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아프다는 소문도 있고 굉장히 아프다는 소문도 있고요. 네, 저도 주사 맞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을 때 하고 뭐 별 차이가 없었어요. 1차 때나 2차 때나. 이제 그 과정 중에 조금 차이점 같은 게 이제 있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건 개인의 이제 자발적인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의서, 이제 접종 전에 이제 자발적으로 맞는다는 동의서에 이제 사인을 하는 게 좀 달랐고요. 맞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한 30분 정도 관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는 여기 미국 질병 예방 통제센터에서 V-Safe라고 하는 스마트 앱을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있으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괜찮은가, 접종 부위가 어떤가, 어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건강 체크업을 받았죠. 목사님, 주변 사람 중에 백신 맞으신 분들은 많이 있나요? 또 백신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자꾸 보이는데 미국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처음을 1차로 이제 접종을 할 때만 해도 뭐 좀 맞기를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벌써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동부 쪽에서 벌써 시작이 됐고 저희도 지금 중부도 지난주부터 이제 대형 체육관에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65세 이상 이제 지역민들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로컬 지역 뉴스에서 이 미주리 주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접종 순서가 아닌 사람들한테 백신을 나눠주다가 이제 적발되면 큰 일을 당할 거다. 근데 이제 암암리에 이게 백신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순서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도 새삼 놀랐어요. 네, 아예 다들 얼마나 기다려왔으면 새치기라도 해서 백신을 빨리 맞고 싶었겠습니까? 자, 오늘 그곳은 또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백신 다들 맞고 건강한 시대가 와서 하늘길이 열리면 그때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작용에 대한, 우리가 큰 부작용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한땡땡님. 임신부가 원하면 백신 접종 가능한가요? 임상시험 대상이 없었다고 해서 안 맞는 것은 불안한데. 일단 그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임신부라던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 분들에게 접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부나 혹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제외될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임신부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공고를 내렸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 더해서 16세, 17세 청소년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공고를 내렸고 실제로 접종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제 이런 거죠. 미국에서 임신부 혹은 이스라엘에서 임신부나 16세, 17세 청소년에게 접종을 했더니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3분기라던가 4분기에는 그런 데이터를 참고해서 임신부나 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일단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으니까 네, 다행이네요. 모두의 땡땡님의 질문인데요. 성인 만성 질환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대상이 안 나와서 너무 궁금합니다. 요것도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부가 발표한 예방 접종 계획에 따르면 이제 어디까지를 만성 질환자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만성 질환자 가운데 당뇨라던가 만성 심장 질환자라던가 만성 폐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경고가 되었었거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백신 맞아도 되는 건가요? 암 환자의 경우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항암 치료 기간에는 맞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면 주치의와 꼭 상의한 후에 접종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백신 접종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고요. 여기는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유오유땡땡님, 영국과 남아공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만 생겨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영국 그 변이 바이러스나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보호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견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해철 교수님께서 아까 이 백신의 보호 효과는 항체를 통한 면역도 있지만
T세포를 통한 아하. 면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항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백신을 놓고 있고 막 이런 변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모든 연구나 기사들은 항체만을 주로 이제 관심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강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T세포라는 또 다른 우리의 이제 면역의 무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거는 항체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어떤 그 뭐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한 군데만을 딱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T세포는 여기저기를 좀 잡아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도망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은 아닌데, 한 논문은 남아공이나 이런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T세포는 여전히 잡아줄 수 있다는 논문이 최근에 이렇게 좀 정식 출판 전에 지금 이제 온라인에 나와 있는 그런 논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기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 효과가 떨어지면 백신 맞아도 약간 좀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변이 때문에 예. 우리가 아까 뭐 T세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증으로 발전한 걸 막아주고 사망률을 낮아지게 할 그런 가망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도 또 연구로 또 추후에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설사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백신을 일단 맞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성전으로 돌아가서 네네. 어떤 애들이 나쁜 놈인지 갑옷을 알고 있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인지 아예 모르면은 잡을 수가 없으면 피해가 엄청난데 잡아내다가 다 못 잡아낼 수도 있지만 조금 이게 갑옷이 달라져서 일단은 잡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이로 인해서 효과가 조금은 떨어질지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자, 어디 땡땡님. 무증상 코로나 양성자가 본인도 모르게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습니다. 워낙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제 주위에 무증상 코로나 양성자라서 제 주위에 잡혀갔다 왔던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 너 백신 맞아야 되냐? 우리 항체 있는 거 아니냐? 나 이미 슈퍼인간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백신은 그런 분들도 다 맞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권고사항으로는 무증상만이 아니고 증상이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의 진단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신 분들도 물론 그분들 항체가 나와 있긴 하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그 항체는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백신은 기본적으로 맞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땡땡님, 보관 과정 중 정전 등 사고 발생 시에 대책이 있나요? 궁금하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렸었지만 아까 그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정전 사고가 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정전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자가 발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그 온도를 영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운영 요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방안, 이러한 것들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백신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러니 근데 뭐 실수로 이거를 버렸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 진풍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난달 말이었어요. 그 미국 오리건주에서 눈 덮인 도로 한복판이 백신 접종장으로 바뀌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폭설로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백신이 폐기 처분 어떡해.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운전자들에게 접종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한테요?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미국 지금 LA에서는 이거를 접종을 하고 있는데 리스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오늘 받으러 오는지. 근데 그 중에 노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럼 백신이 남는데요. 네. 그러면 그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원 앞에 줄 서가지고 그거 남는 거 자기가 맞겠다라고 해서 그 줄을 막 길게 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갈게요.
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는 생존 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는지 열어볼게요. 오, 딱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마스크네요. 네, 마스크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마스크가 유일한 백신,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허. Always. 집에서도 끼고 있고, 잘 때도 끼고, 샤워할 때도 끼고 있어. 아주 그냥 내 입에 딱 붙어 있지. 그래서 맞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하면 불안해요. 네. 노 마스크, 노 라이프. 네. 잊지 마시길. 저희도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끼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혹은 내가 백신을 맞으면 그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오히려 마스크를 한동안은 더 잘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마스크나 이런 행동에 대한 이런 게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집단 면역이 충분히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전파가 일어날 가망성을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꼭 백신이 이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벗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이제 백신이 충분히 접종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마스크와 친구가 돼야 될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맞죠. 네. 그리고 또 마기꾼 들어보셨죠? 마기꾼이 뭐예요? 네, 마스크 쓴 사기꾼이라고 마스크 쓴 게 훨씬 낫네요. 아, 벗지 말아요, 벗지 말아요. 네, 벗어야지. 네, 아이, 벗지 말아요. 이럴 때 벗는 거야. 네, 다시 한번 백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생존템 마스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신박한 벙커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0가지도 좋습니다. 예, 하나는 계속 강조된 거지만은요. 결국은 백신을 꼭 맞자. 꼭? 그 다음에 백신을 충분히 접종할 때까지는 마스크를 끼자. 야.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백신만의 이야기만은 아닌데 우리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떨 땐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떨 땐 또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과학자들을 신뢰해도 되는 건가? 이런 또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학의 본성을 딱 한마디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학은 변하는 거다. 네. 그리고 네. 변해야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과학은 사랑이네요. 결국 팩트에 예. 저는 금방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다가 사람은 변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학은 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가변적으로 팩트가 또 바뀔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과학자들이고 과학이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그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드리자면은 지금은 백신 접종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도 또 바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영국에서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을 때 그날을 V-Day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 V가 백신의 V인데 이게 사실은 V-Day가 승리의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백신 접종 첫날을 V-Day로 명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빨리 그 V-Day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Victory is coming.